안녕하세요. 주식 심화론입니다. 매일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공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응용력이 좀 높아지고 계신가요? 시장의 레벨이 좀 올라갔다라고 싶었던 3월, 이제 4월은 또 다른 게임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4월도 종목 싸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시장이 서서히 위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본질을 꿰뚫어야 될 게 무엇인지 또 이 시간마다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두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죠.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오전장보다는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양시장의 변화, 김은별 캐스터 어떤 부분 눈에 띄나요? 네, 현재 양시장이 모두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오전장에서부터 오후장까지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보시면 0.7% 상승하고요. 3084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흐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살짝 고점이 높아지면서 3090선까지 터치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현재 오후장 들어서는 3080선 위쪽을 계속해서 지지합니다. 수급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 수급이 참 좋습니다. 3,642억 원 사자세고요. 기관은 현재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을 보시면 오늘장 매도로 돌아서며 3,53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업종별로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상승하는 섹터들부터 점검해 보시면 의료정밀 섹터가 3%대로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밀렸던 F&F가 오늘은 드디어 반등을 하게 되면서 섬유 의복 섹터도 2.4%대 상승세고요. 이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들 가운데 또 IT 투톱주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도 2%대까지 오르는 점 보셔야겠고요. 화학과 제조업 전반적으로 1%대 강세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경기 민감주들의 플레이가 참 돋보였는데요. 오늘은 해운주들 중심으로 조금 밀리고 있고요. 또 철강 금속 섹터도 1% 넘게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 나타나고요. 철강 금속, 운수창고, 건설업종까지 1%대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강하게 빨간불을 켰던 금융업 섹터 쪽으로 살펴보시면요. 보험과 은행 섹터 역시나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죠. 먼저 IT 투톱주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삼성전자 1.6%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무려 5%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4만 원 선을 향한 질주를 하고 있고요. 언택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합권 정도의 등락을 보여줍니다. 카카오는 0.4% 오르며 50만 원 선 정확하게 터치하고요. 네이버는 현재 강보합권을 지지합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은 오늘 이슈도 하나 있죠. 이 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특허 비밀 관련 소송으로 해서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가 됐고요. 그 외에 보시면 LG화학도 1.8%가량 오르며 82만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어제장 또 상승 흐름 보였던 만큼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셀트리온도 강보합권 정도를 터치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종목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차의 또 EV6 관련된 호재도 나타나고 있죠. 현재 기아차는 0.9%가량 오르고요. 현대차는 조금 더 오릅니다. 1.6% 오르며 22만 2천 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후장에서 LG전자의 시세를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현재 6%대까지 오르면서 15만 9천 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LG전자의 속을 좀 골머리를 앓게 했던 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완전 철수한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차트가 나타나고 있고요. LG전자 현재 구간 보시는 대로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징주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겪는 가운데 TSMC 공장에서 화재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오늘장 IT 토톱주들이 반등하는 만큼 나머지 중소 IT 종목으로 낙수 효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토톱주들은 체크해 보신 대로 시세 괜찮은 편이고요. 아래쪽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SFA 반도체가 현재 7%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보시더라도 이오테크닉스, TCK, 하나머티리얼즈 대체적으로 6%가량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장비 쪽으로는 유진테크도 5% 오르며 46,85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964포인트 터치하면서 점차 상승 탄력 높아지고 있습니다. 0.8%가량 오릅니다. 네, 다음으로 분봉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오전에는 살짝 불안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다만 이후로는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현재 안정적인 우상향 차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960선 회복과 더불어서 중반까지 현재 구간 시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역시나 727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면서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을 보시면 215억 원 팔자세입니다. 개인 역시나 매도 전환했고요. 46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닥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인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일단 흐름이 좀 엇갈립니다. 두 종목 모두 양봉 전환한 상태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0.9% 오르며 15만 1,400원 터치하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 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 이슈가 불거졌던 펄어비스 오늘장 4.9%대까지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인데요. 32만 3,2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0.9%가량 하락세고요.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시젠 시세도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장 3%가량 오르고 있고요. 현재 구간 13만 4,1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일부 종목들이 오늘장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셔야겠고요. 그 외 종목들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SK머티리얼즈가 1%대 강세입니다. 네, 콘텐츠 종목들 살짝 쉬어가고요.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구간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런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세가 나타나는데요. 원익 IPS 현재 2.9%까지 오르며 53,2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직접적으로 글로벌 증권사들과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변동성 역시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보시면 오늘장에서는 코오롱이 또 부각이 됐습니다. 10%가량 오르며 25,550원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코오롱의 관계사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두나무의 지분 1.4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오늘장 편입이 됐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현재 상한가까지 치솟으며 4,815원을 터치하는데요. 반면에 그동안 상승세가 높았던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크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장 또 LG전자 관련한 소식들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그 구간에서 함께 시세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신성 델타테크나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 LG전자의 소식에 따라서 함께 솟구치는 모습이 차트상으로도 그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신성 델타테크 13% 오르며 9,770원 터치하고요. 나인테크는 5%대 강세입니다. 네, 그 외 종목들 가운데서는 나라 M&D도 시세를 함께 하고요. 4.8% 오르며 1,4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강의로 가보시죠. 네, 시장 분위기 점검하고 왔습니다. 이슈에 튀어오르는 종목들의 발빠른 움직임 속에 대응하기가 영 쉽진 않습니다. 오늘 4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4월은 또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게 될지 오늘 첫날 주제부터 저희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죠. 베일벗은 2.2조 달러의 미국의 부양책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반응 어떻게 캐치하고 계신가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부양책 발표가 됐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이다. 기대 이상의 부분도 있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 오늘 8년간의 장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움직임들을 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관련 전략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발표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예상에 부합했다라고 보시나요? 뭔가 한 번 더 남았다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네, 부합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부합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시장에서는 이번에 4조, 3조 까지도 예상을 했었으니까 근데 한 번 더 남아 있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좀 네. 이번에 카드를 민주당에서 남겨놨다. 그렇죠. 예. 회계연도가 미국의 지금 회계연도가 10월 1일이니까 예. 그 전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니까 뭔가 한 번 더 발표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일단
사회 간접자본 쪽에 좀 집중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일단 나눠서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가 뭔가 의회 통과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전날 밤에 발표한 내용은 일단 2조 달러 정도의 네. 부양책인데 이 규모만 보면은 지금 뭐 미국 GDP의 10% 정도의 규모를 지금 발표를 한 거고요. 발표한 내용은 역시나 이제 SOC 사회 간접 자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시설 투자나 인적 인프라 투자 쪽에 집중을 좀 했고 네. 또 뭐 기후 변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추가로 전기차 전기 전기 충전소도 지금 50만 대를 2030년까지 짓겠다라는 정책도 발표를 했고요. 지금 뭐 시설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네. 미국에 워낙에 노후된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뭐 역시나 고속도로, 뭐 항구 재건하는데 좀 많은 비용 6,5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도 5G 얘기도 했죠. 뭐 통신 전력망도 좀 구축을 하고 네. 또 전력망이 좀 노후된 데가 미국이 많아서 지금 이 부분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가기 위한 뭔가 방안으로 지금 전력망도 구축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지금 세제 혜택도 많이 주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았고 일단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1년 동안만 경기 부양책을 한 게 지금 5만 6천억 달러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2조가 플러스가 됐고 그리고 또 한 번에 좀 발표 경기 부양책 2조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치면 거의 10조를 이번에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보낼 네. 거니까 네. 뭐 우리 돈으로 치면 1경이 넘는 돈인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지금 네. 투자를 할 것인데 여기에 쓰이는 재원이 또 이것 때문에도 지금 뭐 말이 많죠. 네. 이전에 발표됐던 부양책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이것 때문 맞나요? 그렇죠. 그 재원 조달 방법. 네. 그렇죠. 재원 조달을 결국엔 증세를 네. 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뭐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의견이 뭐 저 부양책은 찬성은 하지만 증세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 공화당 쪽에 의회를 통과하기 위한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부분은 법인세율 역시나 지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35%에서 예. 21%까지 낮췄었으니까 이거를 그래도 원래대로 원상복귀는 힘들고 절반 정도는 지금 증세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28% 지금 증세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소득자들 이제 소득세율도 좀 높이겠다.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좀 앞으로의 좀 의견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게 뭐 1경이 넘는 돈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니까 지원책을 뿌려야 되니까 이쪽에 대해서 좀 예상했던 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됐을 때 증세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또 큰 충돌 없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음. 아무래도 민주당에 투표를 한 많은 미국인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국채 발행이 계속해서 찍어냈기 때문에 또 이 국채 금리가 올랐던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증세 방안이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그래 국채 금리가 강하게 더 튀진 않겠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료 아닌가 싶다가도 증세로 재원 조달하면 또 굉장히 또 좋지 못하게 아쉽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그 효과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뭐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번에 어쨌든 저는 증세한다라는 거는 시장이 좀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이 코로나 지원책은 국채로 찍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만약에 국채로 충당을 했으면 뭐 부채 문제도 굉장히 컸을 거고 또 네. 하나는 이제 달러 약세 속도도 네. 굉장히 가팔랐을 거고 네, 그다음에 금리 상승 관련 부분도 굉장히 가팔랐을 거예요. 네. 그러면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건데 목적인데 그게 금리를 자극시켜 버리면 이건 이도 저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안 했던 것 같고 네. 특히 이 민주당이 원래 이제 증세를 원래 항상 했었습니다. 그 오바마 정권 때도 부자 증세를 했었고 이것도 어차피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라는 것 자체가 부자 증세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은 예상됐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달러가 그 때문인지 살짝 그 강달러의 움직임이 계속 유지됐고요. 그리고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또 1.7%까지 살짝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의 반응 질문 드리려고 이 같은 네.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사실 이렇게 부양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일제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간밤의 분위기는 달랐더라고요. 뭐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다 네. 강했고요. 반면 전통적인 뭔가 경기 민감주의 대표 주자인 뭐 캐터필러, 소비 쪽 다 약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선반영인 거죠. 아, 이제 이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이 부양책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주는 금리의 발목이 잡혀서 그랬죠. 계속 이제 하락을 했었고 네. 오히려 이제 이 금리 관련 부분 그다음에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가 나오니까 이제 관련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고 특히 이 증세로 이 자금을 재원을 조달한다라는 게 예. 이제 국채 금리는 그러면 안정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긴 게 처음부터 증세한다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증세한다고 했고 뭐 이걸로 하기로 했는데 시장은 그래도 좀 약간 뒤늦게 이걸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증세는 한다고 했는데 대신 증세는 좀 늦게 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번에 정확하게 이 부양책을 내놓은과 동시에 증세 정책을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건 결국은 이 재원 조달은 증세로 충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네. 그럼 국채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찍어낼 수도 있겠네. 그 이제 판단에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진 거고 금리가 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실제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네네.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고 실제로 증세를 했을 때 금리가 안정된 걸 시장은 이제 확인을 했었잖아요. 오바마 때 부자 증세하면서 아, 실제로 과거에 그 했었습니다. 패턴이 있었나요? 네, 그래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내렸습니다. 네. 네, 국채금리 살짝 내린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증세를 하게 되면 좀 국채금리는 근데 올라가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채금리 자체가 워낙 낮고 그 다음에 뭐 저게 아니더라도 지금 앞으로 국채를 발행은 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명히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네. 국채 장기금물은 올라가긴 한다. 연준이 손을 대지 않는 이상 올라가긴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속도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예, 증세로 인해서 제한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네. 핵심으로 짚어야 되는 건 딴 게 아니라요. 예. 연준이랑 그러니까 파월과 옐런 장관이 굉장히 큰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걸 네.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계속 시장을 금리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걸 굉장히 근데 사실 연준은 계속 그랬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일시적이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금리는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이게 조금 시장에 리스크가 우려감이 있으면 그거는 조금 완화해 줄 수도 있거든요. SLR 같은 거는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이것도 연장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의외로 오히려 괜찮다고 말하면서 장기 금리 상승을 좀 더 부추긴 느낌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부추겨 가고 있단 말이죠. 계속 부추겨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옐런 의장이 계속 이제 증세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옐런 장관이 증세 이야기할 때는 증세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 시장은 오로지 금리였어요. 예, 오로지 인플레이션 네.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그러니까 시장을 모든 눈을 금리로 쏠리게 만들어 놓으니까 증세가 나왔을 때 동일한 악재거든요. 근데 악재를 약간 희석시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증세가 나오면 안 좋은 건데 네. 증세가 나와서 금리가 그러니까 시장이 최고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낮춘 거잖아요. 이 증세만 딱 놓고 보면 이게 분명히 시장의 악재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더 나쁜 악이 있으니까. 네. 시장은 이제 끝판 대장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조금 얘를 눌러준다고 생각하니까. 차악을. 예, 똑같은 악재인데 이 악재가 하나가 오히려 그 큰 악재를 약간 소멸시키는 느낌. 중화시켜주는 느낌. 네. 이건 거죠. 이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시장의 반응을 보면 이게 연준이 판을 그린 거구나. 계속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했는데도 야 괜찮아 네. 하면서 의도적으로 좀 올리면서 네. 자꾸만 시선을 글로 돌리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이제 파월 의장은 또 주가 이렇게 주식 같은 거 막 비싸다 이런 게 잘 안 하는데 또 왜 최근에는 하필 또 비싸다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주들도 낙폭을 좀 키웠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그쪽으로 만들어 놓고 네. 최종적으로는 증세를 할 때 충격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증세 이야기 꺼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금리는 오히려 그러니까 나스닥이 더 올라가는 네. 이런 현상이 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좀 연준의 큰 그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 부양안 발표가 결국엔 재료 노출로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금리를 안정시킬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오, 예, 저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옐런과 파월이 굉장히 잘 드리블 한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빅피처를 너무 잘 그렸다. 네.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여쭤보면, 그럼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금리가 오히려 올라서 민감도가 강할 때 잘 갔던 그들 종목들은 확실히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리고 기술주들은 잘 간다? 좀 그거는 흑백놀이지만요. 아니고요. 예, 네, 그렇게는 안 가, 다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증세안이 이제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주는 어차피 증세야 다 똑같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 이게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되냐는 중요할 것 같아요. 최저 세율을 많이 높이니까. 근데 이거는 공화당에서 원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거의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어차피 증세는 동일하다. 네. 그러면 뭐 기술주나 어차피 뭐 경기 민감주나 동일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할 거고 오히려 이 증세가 금리를 떨어뜨리는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네. 거. 그럼 기술주는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악재가 조금 풀리는 거고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업황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뭐 금리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갈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 다만 자체가, 이제 네. 속도가 가파르진 않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해 11월 달부터 뭐 1월 달까지 봤던 그런 아주 가파른 상승세는 어렵겠지만 네.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 민감주, 성장주, 사실 성장주의 일환이긴 한데요. 친환경 쪽이 예상 밖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바이든 부양책 발표되면 신재생 쪽 너무 강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까지 뭐 하나솔루션 포함해서 다 잘 갔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오히려 조금 약하고 전기차 쪽의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이게 뭐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재료 노출이고 전기차 반도체는 나오기 전에 떨어졌잖아요. 네. 이 부양책이 나오기 전에 계속 이제 나스닥의 분위기 따라서 네. 힘이 안 좋았다가 네. 나스닥이 이제 반등을 주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던 부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번에 뭐 부양책에 전기차 투자도 나오잖아요. 전기차 지원책도 있고 충전소도 있고. 예. 이게 예상 밖으로 잘 부양책 세부안이 이쪽으로 많이 쏠렸기 때문에 반기는 거다라는 그렇죠. 뜻이기도 하다는 예, 거죠. 왜냐하면 이제 1,000억 달러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좀 괜찮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도 네. 지금은 재료 노출이지 결국은 드라이버가 걸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네.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고 반도체 쪽도 따로 예산을 뗐잖아요. 56조인가요? 예, 따로 이제 정부 쪽에서 네, 또 미국 정부 반도체도, 떼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양책이 전체적으로 IT 업종에도 좋은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의 반응만 보시고 너무 흥분해서도 너무 실망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을 좀 그려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부양책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흐름까지 짚어주셨는데 두 분이 보는 수혜주 어떻게 압축할까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네. 저는 그러면 이제 건설 경기 쪽에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네네. 지난 간밤에는 워낙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더 갈 자리는 충분한 것 같고요. 이렇게 네. 지금 본격적으로 건설 경기를 부추기겠다라고 부양책을 공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경기는 다 좋을 수 있고 지금 미국 쪽 내에 지금 주택 경기 지표들이 너무 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또. 주택 가격도 11%나 올랐더라고요. 네, 정말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를 부양할 정도가 맞나 싶을 정도 지금 주택 뭐 판매 가격 뭐 지금 착공되는 것들 다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다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건설 경기도 되게 좋고요. 거기에 지금 이렇게 인프라 SOC 투자한다고 하니까 네. 뭐 이쪽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두산마켓을 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지금 또 이제 차익 실현 살짝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실적도 너무 잘 나왔고요. 작년에 비롯해서 올해도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또 인프라 투자가 이제 세부적으로 반영되면 사실상 이쪽에 큰 실적을 기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건설기기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네. 무엇보다도 미국 쪽 매출이 70%
있기 때문에. 마켓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이렇게 뭐 건설 경기라든지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정말 건설 저기 나오는 네 저런 그렇죠. 네. 장비들이 작은 잘 거, 작은 팔리고 거. 있고요. 지금 제품 라인업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지금 소형 건설 장비가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 미국은 또 워낙에 또 개인 이렇게 가든을 케어하는 것도 지금 뭐 발달이 되어 있기도 용기계 하고. 이야기 많이 하셨죠. 네. 그렇죠. 네. 뭐 저희가 뭐 대동공업, 대동공업도 네. 얘기해드리고, 네, 네. 두산마켓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이쪽 소형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조금 이제 건설 경기 지금 중형까지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신제품도 지금 좀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두산마켓에서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글로벌적인 인프라 투자, 특히 미국이나 20%는 또 매출 유럽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유럽 쪽도 이제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지금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켓은 또 그 미국 주택 경기에도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SOC 큰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아까 저 보신 것처럼 저 작은 로더나 좀 미니 컴팩트한 이 기계 업종의 이 건설 기계를 많이 팔리죠. 파니까 네. 이게 이제 이 주택 건설, 특히 미국 같은 개인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정원이 딸린 요런 주택들을 많이 할 때 저걸 많이 사용하는데 보니까 최근에 이번 부양책에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신규 주택 공급 관련 대책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쪽은 수혜가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인프라 관련해서 오늘 진성티 씨, 현대건설기계 이쪽으로는 사실상 계속 연일 음봉 좀 나오고 있거든요. 두산 마켓이 홀로 더 강할 거다라고 보시는 건지 여전히 이 건설기계 쪽은 살아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두산마켓을 조금 더 제가 가져온 이유는 미국 쪽 매출이 가장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부양책의 낙수요가 제일 클 거라고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미국의 부양책,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뭐 수혜 기대감을 갖는 종목이 뭐냐라고 하시면 물론 지금 국내 건설 경기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부터 되게 무척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와 관련된 건설 중장비 업체들도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미국 쪽 매출이 많고 네. 글로벌적인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네. 두산마켓이 조금 더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 종목 중에서는 두산마켓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선인 전문가님은요. 오늘은 토픽으로 싸우진 않으셨어요? 안 썼습니다. 분야가 달랐어요. 분야가 달랐습니다. 네. 어느 쪽인가요? 저는 이제 성장주 쪽인데 네. 저는 이제 계속 이제 해외 주식도 제가 많이 하니까 네. 그 해외 주식 지금 여기서 가장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건 전 차지 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충전소 포인트. 관련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회사인데 차지 포인트 관심 많이 가져볼 만합니다. 이게 미국 내 충전소 점유율 1위 네, 업체예요. 북미. 북미 북미에. 1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틀 동안 한 30% 올랐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 코드가 네. CHPT. 맞습니다. 네. 예, CHPT, 티커가 CHPT고 이게 이제 스펙으로 상장한 종목이고요. 스펙 상장 이후에 계속 이제 힘이 빠졌었어요. 네. 재료가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 쪽에 재료가 빠지면서 힘이 빠졌는데 이번에 부양책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는데 충분히 더 갈 자리는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전기차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거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전기차 시대의 핵심은 결국엔 충전소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의 전역에 10년 동안 50만 개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 너무 작은 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전기차 충전소가.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기차 충전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통 충전소 보면 아파트 같은 데 하나 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그거를 충전소 50만 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거. 그러니까 안에 한 번 들어가면 이제 고속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저는 테슬라 뭐 파워 차지인가요? 하여튼 뭐 차죠. 예, 네. 줘놓은 것처럼 거점을로 만들 수 있는 요런 거를 이제 이 충전소를 50만 개 건설한다라는 거니까 네. 다른 거 이제 군데 구역별로 나오는 것도 더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충전소가 더 설치될 거고 당연히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예, 전부 다 조그마한 뭐 부품 납품하는 거지 네. 제대로 이쪽에 뭐 집중돼 있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하실 거면 전기차 관련 충전소 관련 종목을 하실 거면 확실한 걸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차지 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EV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뭐죠 그 블랭크 차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괜찮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 관심 가져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내는요? 저는 이제 LS 아. LS도 이번에 두 가지의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전력망을 다시 까는 거, 교체하는 거. 여기에 당연히 전력망 수요가 많고
거기에 북미 법인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LS가. 그쪽 네. 네, 그 종목이 또 흐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그다음에 어쨌든 인프라 투자가 많이 된다라는 거 구리 가격 상승. 구리 가격 상승에 또 LS 니코동에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다음 친환경 관련해서 해상풍력 시장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해저 케이블을 또 깐다라는 점 그 점에서 LS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이제 구경제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신경제 쪽에 계속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내 민주당 정권은 어쨌든 뭐 좌파 정권들은 이제 성장보다는 분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인프라 투자를 잘 보면 이것도 분배예요. 그러니까 부자 증세가 분배이긴 한데 네. 법인세 인상의 이 분배도 어떤 분배냐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래의 먹거리는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기술주예요. 예. 돈을 앞으로 계속 벌 수 있는 것. 네. 그러니까 기술주 쪽에서 세금을 떼와서 상대적으로 계속 노후화되고 계속 점진적으로 좀 산업이 이제 쇠퇴기를 걷는 전통 관련 종목에 대어주는 거, 돈을 대어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건데, 네. 뭐 그래서 어쨌든 양쪽 모두 잘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 주체는 이렇게 따지면 결국 기술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기술주가 맞다라고 봐서 네. 기술주 쪽으로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뭐 반도체도 좋고 그다음에 뭐 지금 여기는 제가 소개해드리진 않았는데 다산 네트워크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5G 통신망 관련 부분도 이번에 인프라 투자에 포함이 됐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통신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산은 미국의 다산전 솔루션이 또 법인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수주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이 그쪽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또 다산 네트워크스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나 오늘 5G 전통 종목들이 강하진 않거든요. 이런 흐름과 함께 좀 힌트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네. 이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코크린 머피님이요. 채팅창에 미국 부양책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나 미칠지 조금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방송 봐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추려주시면 어떨까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이슈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큰 흐름인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의 나스닥이나 아니면 뭐 다우의 흐름, 그다음에 국채 금리의 흐름, 달러의 흐름을 우리 영향에 미치는 거지. 그렇죠. 미국이 경기 부양을 많이 해서 거기에 수혜가 우리나라 종목 중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한 것도 찾아서 찾는 거지. 네. 실제로 뭐 많은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예. 금리 민감도가 약화됐다는 점이 확실히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보여줬고 종목 간의 흐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흐름이 우리에겐 힌트가 될 거라는 점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 답변 되셨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강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정치 테마주. 이것만은 알고 가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또 두 분 교수님과 함께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에 지금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네.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네. 창문을 열어놓기가 네, 적극적으로 아주 운동에 들어갔는데요. 피부로 굉장히 느껴집니다.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재보궐선거 있고 내년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두 분은 테마주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테마주들이 이렇게 급등락을 나타내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근본적인 원인. 네. 시장에 뭔가 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시기가 시기여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시기가 일단 시기인 거죠. 네. 보궐선거라는 이제 이벤트가 있으니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지수물 자체가 좀 잡혀 있잖아요. 네, 갇혀 있는. 지금은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삼성전자가 좀 꿈틀하긴 한데 한동안 계속 박스권에 잡혀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대형주들은 계속 순환매예요. 네. 그러니까 뭐 조선주 잘 연속성이 갔다가 없어요. 잘 갔다가 또 다시 또 다 빠지잖아요. 빠지고 또 들어가고 철강주 잘 간 같은데 또 빠지고 또 계속 순환매 IT로 다시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순환매가 많이 진행되니까 연속성이 있는 섹터들이 없는 거죠.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큰 자금들은 대부분 또 삼성전자 이쪽이 좀 묶여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금은 또 한정돼 버릴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익을 조금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예.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게 어디냐라는 네.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 잘 갔으면 정치 테마도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보다 시기여도. 강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네.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힘이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들고요. 근데 뭐 타이밍이 좀 기가 막히긴 해요. 왜냐하면 재보궐선거도 재보궐선거지만 이 타이밍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딱 사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를 딱 내가 만들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환호를 하죠. 딱 시기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딱 지금 시점부터 한 1년 정도, 원래 보통 대선 시작하기 1년 전부터 테마주는 가거든요. 그럼 딱 그 시점부터 뭔가 모르게 탁 이 계획된 것처럼 짠 하고 나와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네. 김혜희 전문가님, 지금 정치 테마주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요즘에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뭔가 되게 쏠쏠하게 수익 잘 챙기실지 네, 않을까. 네, 네. 이 테마주 안에서만 빠르게 움직이시면 네, 지난 몇 달, 올해 들어서 시장이 또 지수가 막 신나게 가지 않았으니까 작년과 다르게 뭔가 힘들다 하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이런 테마주들은 정말 잘 갔어요. 또 그거의 영향인 건지 네. 지난 3월 달 한 달 동안에 지금 수익률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윤석열 테마주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진짜 뭐 이 작년에는 뭐 전기차, 네.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죠. 수익률 상위에 다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정말 정치 테마주가 수익률 상위에 다 있다니 뭔가 시장이 이렇게 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이쪽에 다 지금 쏠리고 있는 것 같고요. 워낙에 또 유동성이 지금 몰려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들이 다 뭔가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이쪽에 지금 다 몰려있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뭐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통계치를 보면은 보통 시장의 주가 급등락보다도 3배 이상의 지금 주가 변동성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정말 눈치를 잘 보셔서 더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런 정치 테마가 뭐랄까요,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보통은 다 인맥과 관련된. 대학 동문, 그렇죠. 고등학교 동문.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찾으시나 몰라요. 파평윤 씨, 파평윤 씨요. 예, 뭐, 맞아요. 윤석열 테마주에서도 지금 애니 능력 같은 경우에 네. 예, 파평윤 씨 근데 관련. 뭐 파평윤 씨가 아니더라고 안 그랬나요? 결국엔 윤석열-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부인을 해도 네. 왜 아니라는 사실이 나와도 네. 마치 시장 무시하듯 가더라고요. 테마주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한번 찍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한번 그냥 찍었어. 네. 네. 이거를 그냥 거래를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그냥 상품이 되는 거지. 이 말이 정답인 거예요. 네. 좋은 정답인 거예요. 맞아. 이게 거래를 위한 진짜 딱 상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 맞네요. 뭐 이게 뭐 실체 뭐 실적 보고 실체 보고 뭐 아니래 해도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안 지금 중요해지는. 우리가 지금 막 네. 오고 가고 팔고 네. 사고 팔고 있는데 상관없어.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미지 찍히는 게 중요한 것 같기는 예, 해요. 이게 딱 약간 그 사설 도박장 만들어 준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러네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여기가 뭐 내가 파평윤 씨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예, 뭐 남평문 씨라도 된다 이건 거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한번 찍히면 일단 간다. 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최근에 혹시나 뭐 도움이 되실까 해서 갑자기 왜 이렇게 급등했지? 라는 종목들이 이 안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볼까요? 네, 네. 뭐 일단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지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미 좀 이벤트는 좀 끝난 느낌이에요. 네네. 네, 이미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느낌인데 오히려 또 시장의 포인트는 지금 대선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지금 뭐 리스트는 뭐 참고로 보여드리는데요. 뭐 네. 이렇게 혹시 이제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테마주 혹시 펀더멘탈인가 엮였구나. 했지만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 거의 다 지금 뭐 동문인 경우가 많아요. 예. 윤석열 관련 테마주 같은 인맥주. 경우에도 그렇죠. 서울 법대 동문인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뭐 이재명 관련 테마주도 마찬가지인데 뭐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거는 그거더라고요.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가 예전에 일했던 예전에 노동자로 일했던 거. 일을 해서 그 네. 관련주로 했는데 또 실제로 여기서 지금 그 작년에 대통령 그 대선 나가겠다라는 출정식을 또 여기 사무실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관련주로 엮이는 이런 케이스도 있기도 네. 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실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리엔트 바이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냥 일했는 거 그었나? 이랬는 거는 참 사람도 부지런하다. 어떻게 일했는 거. 근데 출정식을 했다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조금 느낌은 있죠. 이 부분은 확실하게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는 뭐 그냥 단순 테마는 아닌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뭐 그쪽 관련 쪽에 안랩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오리엔트 바이오는. 예. 연결고리를 굳이 네, 찾자면. 찾자면, 예.
나머지는 저는 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인맥이고 네.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무상 교복을 네. 주는 심지어 지금과 정책이다. 관련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주 당시에 떴었던 정책주들까지 그러니까요. 무상급식, 무상교복 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들썩이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는 다 네. 인맥인데 예. 그나마 이 깨끗한 나라가 예. 인맥 뭐 파평윤 씨 아니면 동문 이게 아니라 음. 그나마 억지로 찾아보면 깨끗한 나라는 조금은 더 연결 아까 이 오리엔트 바이오처럼 조금 연결고리성이 있는 게 아. 여기 사회이사가 실제로 그 지금 윤석열 합동수사본부에서 네. 같이 일을 했었어요. 여기 사회이사고 김영기 네. 이사인가요? 음, 뭐 하여튼 예, 맞아요. 그분이 여기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여기는 조금 관계는 물론 뭐 회사가 얼마 전에 그 공시 냈잖아요. 네. 관계 아니에요. 없다. 네. 근데 뭐 사실 여러분 그 이런 무시하고 예, 테마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러면 뭐 관계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관련 없다 이야기하지.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근데 뭐 실체가 막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맞아. 같다. 확실히 그런 개인 사람들.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게 요즘에 조회 공시를 많이 요청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관련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알려달라. 네, 많이 한다고 당연히 하는데 없다고 하죠. 다 네. 없다고 하죠. 네.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세인되고 네, 그렇죠. 주의할 점도 궁금하긴 한데 그럼 이 시장에서 지금 빠르게 뭔가 단기 투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맞나? 지금 나만 안 하나? 그렇죠. 이런 생각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제가 나오는 방송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좀 장기 투자 성향이고 되도록이면 펀더멘탈 성장주를 보시고.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 사람이라서 네. 이걸 뭐 적극적으로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매매가 좀 되면 지금은 좀 해볼 만한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물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끝물에 타는 거는 그래서 지금 뭐 재보궐선거 관련 종목을 하시면 안 되고 대선 관련 종목을 한다면 끝물은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는 항상 인맥주보다는 정책 관련 종목이 더 안정적이고 오래 가긴 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정책 관련 주가 없죠.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안 안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총선은 정책, 대선은 그렇죠. 인맥인가 싶었거든요. 그게 아니네요. 예, 무조건 대선 또 정책 테마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대선 테마 중에 가장 강했었던 시기는 그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당시 정동영 후보랑 이명박 대통령이 갔을 때 그때가 최강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간 게 뭐 국도화 그다음에 뭐 국동유화, 4대강 예, 유화. 그다음에 뭐 특수건설 지금은 끝났지만 뭐 네. 울트라 건설 이런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정책 테마들이 더 많이 간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인맥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주의할 점으로 가서.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심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정치 테마를 하겠다고 하면 그냥 점하를 내가 맞을 각오로 가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막 기술적 너무 무섭네요. 분석하고 안 됩니다. 기술적 분석은 할 의미가 없고요. 예. 그러면 워낙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하면 계속 손절 나와요. 할시 마시고요. 그냥 내가 이거 하면 그냥 손절 반토막 난다는 생각에 그걸로 들어가시고 내가 이 사람은 될 것 같다는 생각하시면 그냥 그 종목을 그냥 끝까지 대선 전까지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지 괜히 어설프게 기술적 분석 보면 오히려 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재명 뭐 도지사가 될 것 같다 하면 그쪽 관련 종목 끝까지 가시는 게 맞고 내가 윤석열 이 전 총장이 대선 갈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그냥 끝까지 가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벤트 종료 전에 파셔야 돼요. 대통령 뭐 선거 이거 나오기 전에 그 파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위쪽으로 뭔가에 한 방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무서운 생각은 아래쪽으로의 리스크도 상당히 또 감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만큼 또 책임이 필요한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념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흔들리고 있지만 코스닥이 고점 잘 잡아줍니다. 막판까지 변동성 잘 유의해서 살펴보시고요. 클로징 벨로 마감 전략도 챙기세요. 내일 뵙겠습니다.